첫 번째 물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극강의 소액 투자라고 내가 소개했어요. 극강의 소액 투자. 다세대 빌라가 어쨌든 원가보다 지금 싸게 거래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이하로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말씀하실 때 이거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리면 딱 하이톤으로 좀 더 올리라는 거야.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PD님이 올리시면 돼요. 피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조회수 한 100만 한번 찍어보자. 빨리 설명할게요. 올려주세요. 네. 톤 올려주세요. 소재지. 네. 서울 성북구 안암동 4가 41-12 나이크 팰리스라고 해서 1층은 당연히 근생이겠죠. 그리고 2층부터 5층까지 다세대 총 8세대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업자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하여튼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그러게. 그래서 우선 이제 다세대 물건 이 중에서 하나만 이제 차트를 가져왔는데 경매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남의 불행 아니에요? 경매 자체가? 그렇죠. 그래야지 또 경제가 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본인은 성설, 성악설. 저는 성악설. 역시. 절대적으로. 역시. 나 요즘 좀 그렇게 바뀌고 있어.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그치. 나의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생물학자인데 그죠? 철학적인 얘기. 언제 이것도 뭐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떠나서 이제 물건 얘기할게요. 감정가 5억 1,200짜리가 한 번 유찰돼서 4억 960만 원에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한 번 더 유찰될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한 6월 달 되면 3억 2,768만 원인데 이때 입찰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는 거고 대지 면적은 8.6평인데 뭐 집합 건물인데 뭐 재개발도 아직은 아니니까 큰 의미는 없고 건물의 실면적이 14.4평, 한 15평 확장했겠죠? 그럼 몇 평 될까요? 한 17평, 18평 될까요? 내가 질문한 거잖아요. 얘기하고 있으면 맞아요. 그래요. 뭐 방 3개, 화장실 2개. 답을 정해놓고 그러면 답정도 아니야 원래? 네. 답정도?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개요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2022년 9월 28일에 준공됐어요. 그러니까 준공한 지 3년 차인데 아직도 입주 못한 물건이다. 여기서 수업. 나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뭔가 본인한테 치고 들어갈 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재밌어 봐야 된다잖아. 지금 오케이. 유튜브가 재밌어서 우리가 우리 좋아요, 공유 이런 거 많이 댓글을 꼭 달아주셔야 이 알고리즘에서 이 채널은 괜찮구나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냥 좋은 정보를 그냥 받아가지 마시고 조금만 성의를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한번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누릴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5억 1,200이 감정가예요. 우리 감정가 믿을만 하죠 원래. 근데 이게 곧 1년 전에 감정가여서 또 이게 경매 시작 시점이 2023년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감정가가 좀 높긴 했었어. 5월 13일인데? 시작가가 있고 감정평가일. 왜냐면 경매 개시일이 23년 9월 22일이니까. 그러니까 감정가는 5월 3일에 한 거 아니야 지금 이거? 23년 5월 3일에 했죠. 그러니까요. 23년 5월 3일이면 사실은 지금 약간은 다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분량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감정가가 높은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요. 시점에 대한 거 여러분들 그때 당시 과거로 돌아와서 이 빌라가 얼마인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화면에 잘 보세요. 감정가가 5억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최저가가 4억 900만 원. 우리가 이제 4억 900만 원이 올바른 가격인가를 제가 한번 전문가로서 전문가 아닙니다. 근데 저도 배우는 불인이긴 하지만 시세 다 조사해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내가 내 지론으로 왜 그래 자꾸 내가 얘기하는데 오케이. 본인은 본인 거 해, 난 내 거 할 테니까. 봐봐요. 그럼 토지가 8.6평이에요. 8.6평이면 토지 가격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내 말은. 난 원가 산정법, 그러니까 가격을 매길 때는 원가 산정법이 있고요. 비교 사례 분석법.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동산 형은 아마 거래 사례 비교법. 그죠. 비교 사례 분석법 요걸 하셨을 것 같고 수익률 환원법이란 게 있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게 얼마짜리일까를 많이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원가 비교법을 해볼게요. 원가 조성법. 자 보세요. 토지 면적은 8.6평. 건물 면적은 14.4평.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알고 가야 되는 기초 상식은 건물 면적은 등기부상 면적을 말해요. 등기부상 면적은 전용 면적. 그러니까 서류로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이 14.4평이지만 실제로 이런 다세대 빌라는 확장형 발코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좀 더 실면적이 넓어.
한 1.1배, 1.2. 그죠? 한 20% 정도 넘다 2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0%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건축업자의 기술에 따라 좀 그치, 달라요. 그치. 다르긴 다른데 어쨌든 20%만 해도 한 3평 늘어나면 17평 반 정도 나오잖아요. 17평 반을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 원가 조성법이라고 했으니까 봐봐요. 부대 비용이라고 한다면 세금 나가고 이자가 나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마진이 들어가요. 세 가지가. 요 세 가지를 빼고 완전한 원가로만 계산해 보면 땅값을 4천만 원 정도 잡는다고 치면 4천만 원, 3,50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4천만 원이라고 좀 제가 좀 과하게 잡아볼게요. 48에 30이 3억 2천이란 말이야. 한 3억 5천 그러면 3억 5천. 8.6평이니까. 3억 2천이니까 3억 5천 뭐 4억 좀 안 되게 된다고 치고 이미 이제 땅값으로 이걸 살 수 있는 거라는 어떤 의아한 생각이 들잖아, 그죠? 이것만 해도 사실 괜찮아 보여. 근데 건물값이 17평에 대한 그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냐를 계산해 보면 1,200 1,000만 원만 잡아볼게. 다른 거 잡다가 제일 싸게 뭐 정말 싸게 하면 850 정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타 사업비 다 포함해서 아니요 순수 공사비로 아까 제가 기타 사업비 뺀다고 하는데 뭘 듣는 거야? 좀 집중해서 들어줘. 그래요? 자, 내가 그러면- 준비한 건 별가지.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네, 자, 네. 그러면 1,000만 원씩 하면 1억 7천이잖아요. 1억 7,500만 원. 1억 7,500만 원을 진짜 원가로 따졌을 때 우리가 넣어봅시다. 그럼 얼마예요? 5억 정도 나오죠. 지금 5억 7천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미 이 상태에서 좋은데 그럼 우리가 땅을 한번 저가로 내보면 3천 정도면 싸게 사는 거죠. 네. 3천. 3천이면 38에 24, 2억 4천에 그리고 이 지금 건물가 1억 7천 정도 한다고 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4억이거든요. 네. 요 가격 최저가로 사면 굉장히 우수한 물건이지 않을까. 원가 개념에서. 원가 개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저 그거 동의해요. 동의하고 동의 안 하면 근데 그러니까 꼭 원가가 시장 거래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가는 그 금액 이거보다 더 높을 거라고 저는 판단. 네, 다시는 이 금액으로 못 지어요. 그렇죠. 네, 물건은. 그런 건 뭐냐면 다시 이 저기 다세대를 신축 공급하는 업이 등장하려면 이 3년차 그러니까. 건물이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이 동네에 뭔가 공급하고 싶은 업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대가 유지되면 공급을 안 해요. 정확히 냉정하게도 5억에도 공급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결국. 그렇죠. 그러면 얘가 최고의 신축이기 때문에 네. 얘가 가장 인기 있는 테마 상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빌라 투자 시장이 엄청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왜냐면 집은 못 짓죠. 지으려고 하면 더 비싸게 지어야 되지. 그것도 이미지가 안 좋아서 좀 헐값에 살 수 있지. 그러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적기 아니라고 적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네. 역사는 계속 반복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원가 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제 그 건물의 가치는 감정평가사가 20년을 기준으로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동산 형님께서 말씀하신 3년이 지난 건물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5%거든요. 20분의 1이니까 50분의 1년은 1년이 20분의 1이면 5%잖아요. 5%씩 3년 동안 하면 15% 감가해주면 결국은 이제 1,000만 원에서 15% 감가면 850만 원 기준 가지고 계산을 하셔서 이게 원가 산정법으로 해서 이 정도면 나중에 이 빌라 시장이 좀 풀려서 공급업이 좀 성행하게 될 때는 이거보다 이들의 마진도 포함될 것이고 이들의 부대 비용도 포함될 것이고 또 금리 금융 비용도 포함되게 되니까 훨씬 더 가격이 높아질 때쯤 됐을 때 내가 이 물건을 그거보다는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슬쩍 내놓으면 가성비 좋아하는 소비 수요층이 내 물건을 사겠구나라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 동의해요. 네네. 그래서 이 빌라 물건 가져온 거고 이제 시작해도 돼요? 다시? 네네네. 한마디 했는데 되게 굉장히 길게 하시네. 이거 완전 내가 더 잘한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22년 9월 28일 준공했고 지상 5층 건물인데 1층은 당연히 필로티겠죠. 그 상가 하나고 주택 8세대예요. 8세대가 한꺼번에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자주식으로 주차 8대를 놓을 수 있으니까 뭐 9대는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구조를 보게 되면 재밌는 게 201호, 203호, 301호, 303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방색의 화장실 2개 구조고 그리고 202호와 302호, 2호 라인이 재밌는 게 2층하고 3층을 텄어요. 그래서 복층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게 수요가 있을까요? 빌라 시장에? 그러게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 이걸 돈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또 인정 안 하려고.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많이 신경 쓰셔갖고 건축하신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하셔서. 이쁘게. 네. 그리고 4층은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테라스가 있고, 네. 그 501호, 502호는 누다락을 이용해서 어쨌든 방 2개, 화장실 하나지만 다락방이 있어서 뭐 그렇게. 그 왜 누다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누다락이라고 배웠는데. 다락이라고 안 하고 네. 누워 있어? 다락이? 왜 아니 누다락? 그게 이제 어차피 용적률에 포함 안 되는 그런 다락을 누다락이라고 저는 배웠는데. 그렇군요. 아니, 건축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위치를 보게 되면 빌라촌 치고는 굉장히 도로가 반듯하고 넓어요. 6m 도로를 접해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청량리에서. 대강 초중고는 우리 때는 되게 명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초중 고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럼 빌라촌 치고는 우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1호선과 2호선 간선이긴 하지만 2호선은 그리고 우이 신설선인 신설동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바로 성북천이 있어서 산책로를 이용하기도 이제 편하고 그리고 인근에 고려대 병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차량도 있고. 차량도 있다는 건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딴 거 생각했어요. 고려대 병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고. 아 왜냐면 너무 웃겨. 동산이 형이 하도 얘기해서 내가 순서 방금 까먹었어. 알았어. 이거 먼저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는 거 하나 나왔어. 아는 거 하나 나와가지고 그래. 좀 관심 좀 조회수 좀 끌려고 막 떠들었어. 그래. 그래서 네네. 아니 왜냐 진짜 이거 이 도면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내가 까먹었어. 예, 어제 차량 너무 웃겼어요. 하여튼 그래서 1호 라인과 3호 라인은 구조 잘 뺐죠. 이 아저씨가 진짜. 잘 봐요. 평면도 보면 1호 라인하고 2호, 3호 라인은 도면 잘 빼온 것 같고 평면도. 아니, 구조를 잘 뺀 것 같고. 근데 같은 2층인데 저는 302호로 지정돼 있잖아요. 저게 2층하고 3층을 터서 복층으로 만든 거예요. 네네. 어때요? 나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네. 정상적인 방 3개 화장실 2개랑 네네. 저런 복층 구조의 화장실 2개랑 화장실 방 3개랑 화장실 2개랑 네네. 어떤 게 더 비싸게 팔려요? 아니면 어떤 게 더 같은 금액이면 잘 팔려요? 사실 정상적인 그 구조를 갖고 있고 남들이 익숙한 물건이 더 잘 팔리죠. 팔리고 좀 약간 특이한 이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사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를 또 궁금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투룸으로 분리형 원룸이나 투룸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봤을 경우에 이 지역의 수요가 원룸, 투룸보다는 맞아요. 좀 더 쓰리룸 가구가 들어오는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요에 따라서 구조도 이제 정해진다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인근 호재라고는 그게 뭐 꼽아야 될까? 아남 1구역 재건축 단지가 이주가 25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되겠죠. 한 400세대가 나오니까 이때 타이밍을 맞춰서 전월세 놓던지 매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보통 우리 갭 투자는 재개발 옆 동네 많이 하잖아요. 재개발해서 이주민들이 나왔을 때 매각 요건이 좋아지니까 그런 게 있고 이제 시세. 일대 평균 시세를 이제 최근에는 뭐 실거래가가 많이 안 잡혀 있어갖고 거래가 많았던 21년, 23년 시세를 봤어요. 24년은 뭐 전세 사기 때문에 없었나 봐요. 이 동네는 전세 사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여파가 있었나 봐요. 했더니 준공 16년에서 22년에 준공됐던 것이 전용 면적 15평 기준에서 한 5억대에 거래됐더라고요. 꽤 많이.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는 시세가 맞았어. 그리고 21년 기준은 여기서 잡으면 안 되고 21년에서 23년 전고점이니까 너무 그죠? 21년에서 23년 사이에 평균 거래 금액을 다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한 4억 9,525만 원 정도 나오더라. 한 사례가 한 10대 개 나온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만. 그 해당 건물 아니요. 주변 전부 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내용 연수가 나이들이 몇 살짜리들이? 그러니까 16년에서 22년 사이에 준공된 것들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축 위주로. 왜냐면 이게 22년도에 준공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도 많이 혼났어. 이게 적혀 있다고 선생님들한테 책 잘 보라고.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벗으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평균을 잡았더니 4억 9,525만 원이고 전세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4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번에 입찰해도 그러니까 실거주 입장에서는 요번에 입찰하는 건 오케이. 전세가 4억이라고요? 네. 전세 4억이 아닐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어요? 네, 다 확인했어요. 그렇군요. 확인 안 하고 내가 적지는 않았겠죠. 왜냐면 이제 전세가 보증보험 626%. 그런 이슈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다시 내가 조사한 거는 그 실거래가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현장 가서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런 이슈가 있겠다. 전세 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지역을 잘 아는 게 뭐냐면 어차피 내가 태어났던 곳이어서 실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사용 목적으로. 왜냐면 청량리 시장 있잖아요. 또 동대문 시장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 이런데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 수요보다는. 네네네. 그래서 실소유자 아마 맞을 듯한데 그게 너무 길게 얘기했대. 아니 자꾸 까먹어. 지도도 안 보여줬어. 네, 천천히 할 수 없죠. 너무 지도 시간에 저 위치에 고려대하고 신설동역하고 또 재밌는 게 몰랐었는데 그 연세대나 고려대에 외국인 교환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 학생들 상대로 에어비앤비가 된다는데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는 최근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에어비앤비 할 수 있는 위치의 물건이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대박이겠네요. 그런 건 이제 쉐어하우스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생긴 건 이렇게 전신주 뽑아서 옮기는데 지금도 1,000만 원 들어요? 한 800에서 1,000 들었던 네, 걸 그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네. 법무권이 5억 1,200짜리가 4억까지 떨어졌는데 요번에 입찰하는 것도 실거주 입장에서 전 찬성은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면 한 번 더 유찰을 기대해보는 게 어떠냐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물건이 대량으로 나왔잖아요. 분명히 이익 빠진다고. 제가 이제 초보 시절에 가장 많이 투자했던 게 이렇게 한꺼번에 나온 물건을 최저가로 들어가서 헐값에 사오는 경우. 우린 투자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유찰돼 갖고 3억 2,700대 한 100만 원, 200만 원 써갖고 낙찰 받으면 그때는 대박인 거잖아요. 네. 안 받으면 말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왜냐면 한 옵수만 나오면 절대 낙찰 못 받죠. 근데 8세대 나오면 그냥 저는 최저가를 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입 빠진 거 빼먹으려고. 그런 전략의 목적이어서 아까 그 금액을 얘기한 거고 다시 오해하신다. 이 건축주나 채권 은행들 보면 나 욕하겠다. 4억 괜찮습니다. 길어도 우리가 좀 사실 자세하게 물건을 달아주는 게 우리가 지금 스캔해 주기로 했잖아. 스캔. 부동산 스캔이 상품 하나하나 좀 제대로 스캔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거는 그 우리 김동산 형님한테 좀 부탁 안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다세대 매물이 경매로 나오게 될 때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요즘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있어요. 그 개별 공시지가처럼 다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개별 공시 가격이 있거든요. 그 가격의 126%냐 140%냐에 따라서 그 이게 임대사업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그 리미트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전세 가격을 그 정도로 산정을 하셔야 나중에 갭 투자나 내가 그 자금 운영하는 방법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오케이. 되고. 나 그거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야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많이 투자한 사람은 아니니까 126%까지 전세금을 받잖아요. 근데 전세금이 올랐어. 그러면 반월세로 전환이 되나요? 그럼 앞으로의 시장이? 네, 그 얘기를 마저 드리려고 툭 뛰어 들어가지고 그래요? 얘기하시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확한 얘기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공동주택 가격이 3억 2천인지 뭐 2억 9천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가격에 요즘 아까 말씀하시는 4억이라는 게 전세 가격의 어떤 시세로 나왔다고 하신다면 그거만큼 사실 그 월세로 전환해서 4% 정도로 요즘 그 시세 전환하거든요. 월세 전환율이. 그래서 전환해서 월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말도 안 돼 모르겠어요. 하여튼 피해는 서민이 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빌라 주인들이 보고 있는 거죠. 빌라 주인이나 뭐나 뭐 하여튼 최대한 정책은 시장 논리에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해요. 이거는 동산이 형님하고 의견을 또 이것도 나눠야 될 거예요. 네. 두 번째 물건은 가양 6단지랑 분당 시범 아파트, 소형 아파트가 동시에 경매 물건 나왔더라고요. 이걸 뭐 생각해야 되나요? 뭘 선택할지. 얘기해 보시죠. 네. 내가 먼저 얘기 안 할까? 왜 긴장하시고? 내 얘기 안 해. 먼저 얘기해. 그래서 이 두 개가 우연찮게 동시에 나왔어. 투자 금액도 비슷해. 우연찮게 본인도 이 물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망한 걸 어떻게 맞춰? 하여튼 그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그 재밌을 것 같아서. 네네네.
가양 6단지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네. 대신 분당 10원보다는 그 부자 이미지는 덜하지. 네. 그 임대 아파트가 많은 곳이잖아요. 네. 반대로 분당은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야. 네. 어쨌든 그래도 뭐 경기도 내에서는 뭐 1, 2등 하는 부자 동네고 또 재건축 속도가 가양동보다는 조금 빨라. 네. 그래서 과연 동산이 형님은 어떤 걸 선택할지 나는 선택하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네. 가양 6단지 1485번지 가양 6단지 12층인데 610동인데 이것도 좋은 게 뭐냐면 610동 자체가 한강변이에요. 또. 단지도 한강변인데 자기 동 자체도 한강변이니까 나중에 재건축했을 때 어떤 우위권을 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간평도 더 높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감정가는 9억 1,700인데 한 번 유찰돼서 5억 8,600인데 시세는 7억 초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요. 그리고 대지는 10평. 네. 재건축이니까 대지 평수를 이제 봐야죠. 네. 그리고 건물 면적은 22평. 그리고 용적률이 191%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가양 6단지 내용인 거고. 네네. 이제 분당. 네네네. 분당구 서현동 91 한양 아파트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분당하는 10원 마을이 있잖아요. 10원 마을에서도 앞단지, 뒷단지로 나뉘거든요. 거기에 앞단지에 속해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위치 좋죠. 그리고 또 앞단지에서는 그 중앙공원을 접해 있냐 아니냐인데 또 중앙공원이 접해 있는 거여서 아마 제일 좋은 단지라고 보면 돼요. 분당에서 양지마을하고 병행해서. 네. 감정가는 7억 8천이고 한 번 유찰되니까 비슷하네요. 5억 4,600. 얘도 시세가 7억 초반에서 7억 중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지가 6.5평밖에 안 돼. 네. 가양동은 10평이었는데. 그리고 실면적은 11평, 한 14평, 15평이형 해요. 그러니까 가양동보다는 땅 면적이나 건물 면적이 좀 작은데 어쨌든 분당에 소재 있고 얘 용적률은 어쨌든 200%, 201% 될 거예요. 선택. 흑가백. 옛날 흑가백 아세요? 알죠? 고르세요. 골라요? 둘째 뭐 중요하신 자, 건지. 그러면 그냥 딱 얘기 길어지니까 그냥 네. 고르기만 끝내야 돼? 얘기도 해야 돼? 아, 얘기도 하세요. 그래? 해도 돼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 질문의 요지의 1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불인이들은 당연히 뱀 대가리냐 용꼴이냐. 그러네. 그죠? 그 표현이 뱀 대가리냐 있겠네요. 용꼴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네요. 그 표 딱이네. 전 2번은 그러면 이 둘 중에 내가 어떤 게 돈이 더 덜 들어가냐라고 볼때 그것까지는 고민하지. 아니, 너무 비슷하게 전문 들어가. 투자자라면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들어가. 그래요? 보니까. 레버리지를 대출이 어디가 더 많이 되는가 또는 전세가 더 어디가 더 많은가. 전세도 3억대로 비슷하고 매매 실거래가도 비슷해. 분당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비슷해. 유사해요.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둘 중에 앞으로 어디가 더 오를 것인가를 뭐 그렇죠. 생각해 뭐 봐야 그런 되잖아요. 판단이죠. 근데 그게 좀 다른 게 가양동은 사실은 지금 현재 큰 이슈가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슈가 없어서 거품이 들어가지 않은 아파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분당은 거품이 들어간 아파트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네요. 네, 얘는 사실은 지금 이제 한참 현재 펌핑이 지금 뭐 됐으니까. 1기 신도시 재건축 뭐 그 노후 투표대시 계획법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너무나 메리트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렸는데 이 가격이라는 거. 근데 가양동은 그렇지 않은데 이 가격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항상 우리는 이제 워렌 버핏이 말하는 가치 투자로 간다면 당연히 가양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이거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야기고 일시적으로 지금 이 대세에 내 몸을 싣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판단이니까요. 그거는 그랬을 때는 저는 이제 분당으로 가려는 게 맞지 않냐. 동산이 형 얘기 듣고도 저도 살짝 흔들렸어요. 변했어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소액 투자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세가 웬만한 아파트보다 싸잖아요. 솔직히 해서는. 그래서 얘가 재건축돼서 한강변 아파트로 변신하면 가격은 뻥 터질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분당은 어쨌든 시작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의 결정은 동산이 형님 듣기 전에는 분당 시범으로 결정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20년 넘게 부동산 투자하면서 항상 먼저 가는 놈은 부자 동네더라고요. 그렇죠. 부자 이미지가 아무래도 부자 동네야지 그게 조금 덜하더라도 살 사람이 많고 그렇죠. 또 소문도 많이 나고 저는 이제 어떤 수요에 대해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치로 보게 되면 한강변의 가치를 무시 못하지. 이건 각자 성향이네. 그 가양동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추가 첨언을 드린다면
사실 가양하고 등촌이잖아요. 등촌이 사실은 이제 거기도 택지지구잖아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어쨌든 도시 개발을 했던 구역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90년대 아파트라서 그렇지 얘네가 사실 일기 신도시처럼 딱 어떤 그 지정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한다고 들려요. 얘네도 권역을 거기 조건에 맞춰서 크게 벌려가지고 하면 그 노후특별 도시 계획법에 그 거기에 해당이 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도 또 만만치 않죠. 우선은 이거 섣불리 얘기하다가 욕먹을 수도 있는데 지정된다는 얘기가 설설 들리긴 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1년 뒤에. 그렇게 된다면 가양동이 또 어떻게 효과를 치고 나올지 보이시죠? 모르죠. 네. 네네. 그럼 둘 다 사시라고 해. 둘 다 괜찮다. 근데 뭐. 근데 이제 두 개 다 분석하기에는 저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빡빡하니까 하나만 분석했어요. 그래서 짜잔 분당 분석해봤어요. 빨간색 테두리가 지금 경매물건 나온 거고 이제 파란색 테두리는 요번에 작년 하반기에 선도지구로 지정된 거. 그래서 분당 시범마을 뒷단지랑 샛별마을하고 양지마을이 있는데 지금 양지마을이 제일 시끄러운 것 같아. 그리고 시범하고 샛별은 조금 잘 진행되고 있는 듯 하고요. 그리고 경매물건 모습을 보니까 와 진짜 옛날 아파트네. 주공 아파트. 복도식의 방 같지 않는 방. 대부분 옷장으로 쓰지 않나요? 저 방. 거실 같은 안방. 이렇게 이런 아파트. 돈 되는 아파트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여기서 거주할 수 있을까요? 안 하죠. 우리는 여기서 가족이 살았는데 우리도. 근데 젊은 친구들 중에서 요즘 이제 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오히려 더 MZ스럽게 아낄 거 굉장히 아끼고 살더라고. 돈 안 들이는데 안 들이시더라고. 하여튼 구조는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너무 다정다감스러운 구조네요. 시범 한양마을 91년 10월에 준공됐네요. 이제 30년 넘어갔고 2,419세대 대단지죠. 용적률이 201%. 아 높아. 평형대도 12평부터 77평. 아 엄청 싸우겠네. 서로. 그리고 일기 신도시 중에서 시범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시범마을이 분당의 시범마을이 분당 신도시의 시범마을인 줄 알아. 아니야. 전체 5기 신도시의 시범마을이에요. 얘가. 시범마을인 거고 그 중에서도 저는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양 아파트가. 그리고 분당의 장점이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항상 많은 곳이에요. 왜냐면 자녀 교육을 다 완료시켜도 이동을 안 해. 근데 용인에서 좀 돈 버신 분, 화성에서 장사해서 돈 버신 분, 이런 분들이 애들 교육 때문에 상급지 갈까? 그러면 분당으로 꽂혀. 목동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김포에서 벌고 뭐 인천에서 벌시 목동으로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 남부에서 번 사람이 강남 이성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네네네. 분당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어요. 걸어서 뭐 도보 5분, 10분이면 다 도착하는 거고 여튼 경기 남부권에서는 뭐 최고의 학군이죠. 과천이 좋을까요? 목동이 분당이 좋을까요? 나는 애가 없어갖고. 지금도 그 서현동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마음이 설레요. 옛날에 그 분당에 그 어여쁜 여학생들이 서현에 많이 살았었어요. 그렇죠. 또 깨끗한 강남에서 이동한 정자동 카페거리 새벽에 엄청 놀러 다녔는데 그랬어요? 차 몰고. 근데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 그렇죠. 그래서 분당은 과천하고 또 다른 또 저기 장점이 있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학군은 목동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 남부권에서는. 그렇죠. 사실 목동은 여의도 사시는 분들, 그렇죠. 마포 사시는 분들도 다 내려오시니까. 가니까. 그리고 이제 성남 재정 자립도를 봤더니 전국 3위더라고요. 화성시가 아니었나요? 삼성전자 때문에. 하여튼 최근에 확인했는데 3위더라고. 1위는 당연히 서울시고 2위가 세종시고 3위가 성남시네요. 이 효과는 당연히 판교 테크노밸리 때문에. 그래서 1차, 2차, 3차는 지정됐잖아요. 그리고 아마 2차, 3차는 막 입주하고 있을 거예요. 4차를 하겠다고 작년에 발표했어요. 성남시장이. 작년인가 아니면 본인이 당선될 때 발표했던 거 했었어요. 그래서 야 성남시에 무슨 땅이 있냐. 지금 다 그린벨트고 윗동네는 성남공항이 있어서 가용 용지가 없는데 과연 어디가 지정될까 했더니 좀 생각도 못했어. 오리역에 가용 용지가 많더라고요. 농수사무센터랑 구미동 하수처리장이나 법무부 땅, LH 땅, 민가버스 이런 땅을 합해서 여기를 4차 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4차. 이거 성공할 것 같은데. 네. 솔직히. 그리고 규모를 봤더니 57만 제곱미터더라고요. 난 조그만 줄 알았어요. 국제 업무지구가 49만 제곱미터인데
물 용적률은 그만큼 안 주겠지만, 어우, 그래서 여기는 성남 오리역을 중심으로 제2의 또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면 어차피 용인 반도체 벨트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IT, LCT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랑 바이오 헬스 이거는 성남이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건 거고 우선은 분당 시범마을은 어쨌든 재건축 이슈잖아요. 근데 가치 반환을 하려고 하면 이제 내가 헌 아파트 사서 추가 분담금 내서 새 아파트로 갔을 때 이 숫자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우선은 분당 신도시가 새 아파트로 됐으면 시세가 얼마까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이런 분당에 새 아파트가 하나도 없네. 있지. 아니 뭐 그지 같은 거밖에 없어요. 저기 그거 뭐 그 해소돼 갖고 공원 쪽에 하나 있잖아요. 아래 용적률 엄청 올려갖고 네. 그래서 과천으로 갔어. 음. 과천하고 동급이라고 하면 과천 사람들이 싫어하려나? 음. 하여튼 과천 신축 5년차 5구 타입이 왜냐면 이게 14평인데 34평 받기 부담스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5평 받겠다고 치고 그래서 5년차 25평 과천 신축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16억 5천에서 16억 9천 정도 되더라고요. 전세는 8, 9억 정도 되고 그러면 아 분당도 25평이 새로 생기면 16억에서 17억 되겠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그래도 조금 뭔가 부족해서 판교 시세 한번 찾아봤어. 서판교는 조금 그렇고 동판교 시세 와 동판교가 16년 차래요. 어느새. 그러니까 엊그제 같은 지금 신도시인데. 어. 동탄 신도시. 5구 타입을 봤더니 실거래가가 13억에서 14억 정도 되고 전세는 뭐 6억에서 5천. 근데 분당 재건축이 완료되면 판교는 30년 차예요. 그럼 또 판교 또 재건축한다고 난리 칠려나? 그때는 끝나지 않을까요? 재건축 시장이? 새로운 또 이슈가 없다면 뭐. 근데 판교 땅 집은 되게 많아요. 용적률 낮았어. 근데 이때 지어놓은 거는 사실 그 지금 건축을 하는 양식 안에 100년을 준비한 양식이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안에 공동구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파이프 다 잡아 빼고 네. 겉에 뒤집어 빼면은 새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화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뭐냐면 이거 잠깐 삼척부로 빠지면 판교하고 마포 상암 걔네들이 대지 지분이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말고 우리 자녀의 자녀 세대는 그걸 재건축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은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먼 얘기지만 하여튼 이제 본건 실거래가 보니까 한 7억 5,900인데 네네. 뭐 선도지고 떨어졌는데 좀 빠지지 않았을까요? 실제 물론 이제 내가 현장 가서 물건을 확인하는 건 아니니까 다시 현장은 실제 강의를 하던가 의뢰를 받으면 가는 거고 그렇죠. 이건 책상 앞에서 조사한 거니까 저희 강의를 해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시는 낙찰까지 받아들이는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 의의를 두기 때문에 솔직히 강의 신청지 아래 보이시는 링크로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강의가 중요하지 강사를 위한 강의는 의미 없어요 솔직히. 그럼요. 아까도 잠깐 사담하려다가 이 얘기 안 꺼냈는데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홍위병처럼 움직이더라고. 그 강의 시장에서. 그 강의 시장으로 유명한 네, 데가 그래서 있죠. 항상 저는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이 그나마 덜 리스크한 것 같아. 저도 20년 넘었고 20년 넘었고 저랑 같이 하는 홈상상류도 20년 넘었고 하니까 하여튼 그리고 그러면 실거래가가 7억 5,900이니까 이제 이때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네. 5구 타입 조합원을 분양받았을 때 지금 경매물건은 추가 분담금이 5억 8,188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닥터빌드를 통해서 계산한 거예요.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현재 14평 가지고 한양 아파트 용적률 326%대 계산한 거예요. 현재 선도지구 용적률 계산했을 때 25평 가려고 하면 6억 정도 나온다. 그럼 내가 이거 얼마에 낙찰받아요? 어쨌든 실거래가가 7억 5,900이니까 이 금액에 사면 총 비용이 이거 숫자 틀렸어요. 13억 4천 들어간 거야 내가.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매입하고 추가 분담금 한 총 비용이 13억 4천인데 그러면 새로 변신했을 때 현 시점 25평 얼마일까 하면 과천 시세 가져오면 16억 5천. 그러면 얼마 차이예요? 3억 차이네. 투자 안 해 나. 이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실거래가라고 사라고 하면 못 하겠어. 그렇죠. 요 객 갖고는 나는 안 해. 투자는. 근데 이제 경매니까 경매는 지금 얼마에 나왔어?
5억 4,600이니까 이거를 싸게 산 만큼 갭이 좀 벌어지면 그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매 물건은 괜찮은데 현재 시세대로 사는 거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는 투자 못 하겠어요. 이게 경매 물건이라고 해도 시세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미안해요. 공매 물건이에요. 공매 물건이에요? 그렇죠. 많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럼 안 받지 뭐. 돈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싸게 분당 아파트를 사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물건이니까, 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이슈가 이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그쪽 조합 일을 하니까 좀 알겠죠. 역세권 거밀 복합 개발로 중상향이 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서현역에서 500m 안에 들어가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종상향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얘기했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수는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감안해서 투자할까? 그럼 우선 배제하고 이거는 자기의 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경매로 조금 싼 맛에 사서 좀 시세 차익을 보자. 네, 그런 컨디션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은 의견 주세요. 이 물건은 결국은 이제 그 시장 가격으로 사면 메리트 없다. 3억 차이면 3억 차이면 조금 아쉽지 않아요? 이분이 욕심이 많은 거고 저는 이제 시장 괜찮아? 가격도 원래는 좀 살 만한 가격대이고 또 관심을 더 받게 되면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좀 그 기류가 좀 트렌드가 유행하는 물건이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지금 공매 물건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박 물건. 이거는 제 수강생이 조사한 내용을 아까워서 가지고 온 거예요. 낙찰은 받았어요. 3, 4일 전에. 이걸 진작했어야 되는데. 이런 물건은 그러면 이런 물건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 네. 지난 사례지만 이런 물건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거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그렇죠.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오니까 네. 언제든. 저는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있네요. 싸구려 멘트는 제가 할게요. 네. 이천동 한강맨션입니다. 네네네. 거의 반포급이잖아요. 동부이천동에서 대장주잖아요. 이거를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보다 더 싸게 세상에 이런 일이 하여튼 이천동 한강맨션 331동에 107-1호 상가가 나왔어요. 좀 봅시다. 좋은 물건인지. 107-1호인데 저 쪼갠 거예요. 두 개로. 그러니까 규제가 있기 전에 분할했었을 거, 오래전에 분할했을 거예요. 감정가는 20억 7천인데 소문이 안 나서 그런지 한 명인가 두 명 들어가서 21억에 낙찰 받아갔더라고요. 그리고 대지 지분은 12.4평. 건물 면적은 12평인데 뭐 재건축인데 뭐 이제 우선은 그 감정가가 중요한 거지. 그럼 무조건 샀어야 되네. 샀어야 돼요. 위치. 한강맨션. 그 다음은 안 받을 것 같은데. 네. 봐줘요. 네네네. 뒷동산이 남산, 네네. 앞마당이 100만 평 공원, 앞개천이 한강, 남양을 바라보는 한강뷰 아파트. 그죠. 아크로 리버파크가 좋아요? 여기가 좋을까요? 지금 두 개 나왔네. 지금으로는 네. 아크로 리버파크. 그죠. 그래도 반포. 하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당시 주상복합이었네.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보고 있어요. 주상복합. 기가 막혀. 저 상가 어떻게 뺄 거야? 재건축할 때 그렇죠. 같이 가야지. 5층짜리. 용적률이 155%였어요. 한강맨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한 건데 우선 제 수강생 분께 감사합니다. 나 대신 조사해 주셔서. 한강맨션은 지금 아파트가 660세대고 상가 조합원은 한 57명 정도 된대요. 그 용적률이 155%를. 그리고 시공사는 GS 건설로 선정이 됐고요. 최초 가입 처분은 22년 11월 29일 날 지정됐는데 중간에 또 싸웠겠지. 네네네. 그래서 아마 가입 처분이 한 올해 말쯤이나 뭐 금방 될 것 같아요. 싸운 거는 지자체랑 싸운 것 같아요. 뭐 상가조합원하고의 어떤 배분 문제 때문에 싸운 것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 야 69층 지을래, 뭐 35층 지을래, 그거 갖고 또 싸운 게 있었고, 하여튼 예,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5년, 길면 7년 안에 입주한다. 그러면 뭐 재건축 보고 이 정도 속도면 뭐 네. GTX네 하는 거고.
앞으로 지어지면 15개 동 최고 59층. 원래 69층까지 짓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오세훈 시장이 태클 걸었나 봐요. 59층으로 떨어졌고 1141세대로 늘어나는데 이거보다 세대수가 더 늘어난다고 얘기 나온대요. 조합에서는. 우선은 이게 기본 개요고 본 경매물건, 재건축 상가 경매물건만 얘기하면 상가 땅이 12.4평인데 거래가액이 18억 4천 나왔대요. 그리고 34평. 그러니까 관리 처분 시점 22년 시점에 34평 조합원 분양가가 22억 8천. 네네. 그러면 거래가액에서 아니 우선은 34평 조합원 분양가에서 거래가액을 빼면 추가 분담금이 4억 4천 나오겠네. 예. 4억 4천 기억하셔야 돼요. 저 상가를 가지고 34평 받으려고 하면 4억 4천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22년 얘기잖아요. 예. 공사비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예. 1,000만 원 넘어가겠지. 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추가 3억 더 해야 돼요. 분담금 4억 4천에 어차피 무조건 공사비랑 오르니까 3억 정도를 넉넉하게 추가했어요. 저는요. 조합에서는 더 적게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투자자는 위험을 더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본 상가를 낙찰받았을 때 34평 가기 위해서는 추가 분담금이 7억 3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낙찰받으신 분이 21억에 받았어요. 네네네. 그러면 21억 더하기 7억 3천 하면 결국에 28억 3천 주고 미래의 새 아파트 34평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를 받았네. 싸요, 비싸요? 너무 싸죠. 엄청 싸죠. 45억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또 경쟁이 안 되니까 비교 대상은 아파트로 가져왔어요. 한강매에서 제일 작은 평수가 27평이에요. 땅 지분이 22.6평인데 어차피 이거를 현재 실거래가는 38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22년 당시에 27평이 34평 분담 받으면 추가 분담금이 없고 오히려 3억 5천을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실제 이거를 38억 주고 사면 환급을 3억 5천 받으니까 실비용은 3억 4천 5백 정도 지불하잖아요. 근데 다시 이거는 22년적 가입처분 때 숫자지 추가로 3억은 더 넣자고요. 그럼 아파트는 결국에는 총 비용은 37억 5천이에요. 상가는 28억 3천이고. 이게 재건축 상가로서 아파트를 받는 힘인 것 같아. 그렇죠. 요즘에는 규제가 심해서 이런 게 좀 힘들긴 하겠지만 잘 쪼갰어. 그리고 잘 쪼개 타이밍 좋았어요. 쪼개는 어떤 그 규모도 딱 이 상태에서 건물비만 지불하면은 네. 지금 30평대 아파트 받는 평수로 잘 쪼개놨어. 그래서 나는 이거 되게 비싸게 낙찰받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네. 사람들이 모르나 봐. 그거를 왜 모를까요? 물건을 못 찾았나? 물건 찾는 건 내가 이게 왜 제일 좋은냐면 사실 이제 이렇게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규제된 그러니까, 건 아니고 너무 좋은 물건인데 여러분들이 사실 놓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비법은 사실 어. 김동산이 형 수준이 아니면 잘 몰라요. 일반 분들이 단순 안 돼. 이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우리는 돈 되는 건 다 안다. 네네. 그게 양잿물이라도 돈 되면 한다. 남들이 잘 모르는 비법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을 경매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강생이 이제 조합까지 갔는데 다물건자 물건 아니래요. 그리고 전매 제한도 해당이 안 되고 5년 재당첨은 본인이 입장인데 하여튼 그것도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상가 조합원 중 총 57명 중에 한 명만 34평 신청했대요. 나머지는 뭘까 했을 때 아마 제가 유추하기로는 아파트 다 조합원 거야. 아니 근데 상가로 신청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 상가로 아니 조합에서는 한 명 신청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왜 신청 안 했냐? 그러니까 왜냐면 아파트 소유주분끼리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차피 얘네들은 뭐냐면 27평도 다 40평 무상 이상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아파트가 받고 상가 받지. 뭐하러 붙여서 더 큰 걸 받냐면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하여튼 조합에서는 57명 중에 한 명만 34평 신청했고 아파트 뭐 신청할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현재 그 새로 지어질 용적률은 아직도 미확정이래요. 그래서 세대수를 더 늘릴 수 있다. 그리고 공사비는 아직도 미확정이지만 최초에 615만 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1100에서 1200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상계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가봐야 되는 거고 다 떠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는 재건축 상가 되게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신문 기사 나쁜 곳들도 있긴 하죠. 있죠. 맞아요. 10개 중에 7개는 나쁜 건 맞아요. 근데 신문 기사 잘 읽어보면 상가 투자하라는 얘기야, 결국에. 그렇잖아요. 얘네들 다 뺏어 먹잖아, 이거죠.
거기 틈새 시장이 있다. 그래서 선입견 가질 필요 없다. 우리는 돈만 되면 한다. 그게 양재물이라고 해도. 600년 역사를 지닌 종로 상권의 빌딩이 나왔습니다. 입지도 탑입니다. 이런 거는 3대가 보유해야 되고 제가 이제 경매 물건 저는 경매가 다 능사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고 실제 제 재산도 경매로 번 거보다는 일반 매매로 번 게 훨씬 큽니다. 네네. 경매는 좋은 부동산을 사는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지. 다시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고 진짜 A급 물건은 경매로밖에 매입 못해요. 왜냐면 안 팔거든. 언제 팔아?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이 말아먹을 때 나온다고. 그죠. 명동의 네이처 퍼블릭도 남양주 사시는 주시성을 가진 어르신이 41억 8천 주고 낙찰받았어요. 41억 8천. 그죠. 현재 1,200억. 그죠. 그분이 고수지. 그분이 알고 있을까요? 예? 알고 있겠죠. 왜냐면 IMF 지나자마자 41억을 지불했는데. 근데 그만큼 올릴 것까지 알았을까요? 그건 몰랐겠죠. 네네. 하여튼. 본인은 알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잘난 척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래요? 재수없다고 채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네. 하여튼 종로구 광철동 18-1 네. 감정가는 112억이었어요. 근데 두 번 유찰돼서 72억에서 이건 낙찰받았. 이것도 한 번에 낙찰받았어요. 83억에 낙찰받았고. 나 진짜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지금 현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아니 한 명이 입찰했어. 이번 시간 지나면 꽤 괜찮은 투자로 소문날 텐데. 평당 얼마에 한 거야? 2억 5천대. 2억 5천대. 한번 볼게요. 네. 예, 분석한 거예요. 위치 분석을 보면 종강역에서 도보 2분 거리 한 6번 구르면 가는 곳. CBD 접한 게 아니고 CBD 안에 있지 뭐. 좀 웃겨졌어요. 그리고 종로 상권 젊음의 거리 내에 위치했고 상권도 좋지만 상권 내에 입지도 탑이에요. 그래서 앞 건물이 하정업 빌딩, 옆 건물이 송승업 빌딩이야. 우청로 자백호. 하정우. 그 대세 배우. 송승호는 팔고 나왔더라고. 손해보고 판 것 같아요. 내가 그 친구는 왜 자꾸 손해만 보지? 근데 그분이 하셨겠어요. 강남 것도 손해봤잖아요. 언론에서는 건물 투자하면 연예인들이 다 돈 버는 줄 아는데 그것도 10명 중에 3명 버는 거지. 싸이 같은 분이나 돈 벌지. 고수니까. 이병헌 같은 분들. 나머지는 보통이 아닌 분들 같이 보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봐도 만만치 않아. 송승헌 이런 분은 착해 보이잖아. 그냥 착해 봐도. 보이니까. 종로 상권을 보면 전체 면적이 17,8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빌딩이 들어섰을 거 아니에요. 그게 184개 동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그 물량인데 30년 넘은 게 90%에 가까워. 네. 그리고 46년 넘은 게 평균이 46년이래요. 그리고 땅 면적이 60평 아래짜리가 70%가 넘어.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대다수가 막벽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변하지를 못해요. 신축이 안 돼. 그래서 종로 상권이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네. 600년 역사를 가졌던 것이 왜냐면 상권은 주거 시장보다 그 변화에 민감해야 되잖아요. 네네. 소유자 분들도 조금 고려하셨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신축 행위 자체가 힘들었던 종로 상권. 그래서 600년 역사를 지녔던 상권이 현재 과거에는 광역 상권이 있어요. 네. 전 국민이 다 왔지 종로에서 월드컵 때 장난 아니었었어요. 네네. 해커스 나이트 아세요? 종로에? 그러니까 우리 때 한참 갔었을 때인데. 저 거기다 만났나요? 남자끼리 왜 만나? 그래서 광역 상권이었는데 현재는 한두 단계 떨어져서 오피스 상권으로 떨어졌지. 근데 거기 해커스 나이트를 갔었어요? 갈 근데 나이지. 그런 간 성격 아니잖아. 아이 그래도 나이대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갔겠죠. 누구 따라 가긴 갔죠. 그런데 또 가길 땐 다 갔네. 네. 네. 본인하고 만났을 때만 갔지 않아요? 그래. 그래. 난 본인 근데 안 갔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예 가지도 않고. 이제는 와이프하고 같이 행복한 다시. 그리고 현재는 오피스 상권으로 확 떨어져 갖고 광역 상권에서 주 5일 상권이고 11시 넘으면 유동 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은 없어졌지. 그리고 외지인도 익선동이나 을지로로 가고 실제 직장인들도 나같이 아저씨들이나 이제 소주 먹으러 가지 디타워나 그랑서울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거주 인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600년의 어마무시한 뭐야 전두환이 아니지 누구지? 김두환. 김두환 시절에 어마무시했던 청계천을 중심으로 조선인이 만든 상권이 종로 상권. 일본 놈이 만든 상권이 명동 상권. 그때부터 그 어마무시한 상권. 신촌이나 연대가 똑같은데 연대나 이대나 압구정이나 이 모든 문화를 전파했던 종로 상권이 이렇게 몰락을 했네. 오피스 상권으로. 이대 몰락한 거 몰라? 이대는 이제 오프라인 그 온라인 상권이 확장되면서 아예 박살났고. 완전 박살났어. 옛날에 그 청바지 거리가 하나도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작이 종로하고 명동이었다고. 그 문화의 그 전파하는 시작이. 이것도 현장 가서 촬영하면 재밌을 거예요. 했던 거고. 현재 정책을 보니까 종로구 정책을 보니까 우리 종로구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없다. 너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하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을 짓게 하면 주거용 부동산을 제발 짓게 해줘라. 그럼 인센티브 줄게. 그게 세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 또 지구 단위 계획을 보게 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겠죠. 이것 좀 해결해줘요. 명동이나 종로는 다 맞벽 건물이야. 공동개발로 지구 단위 지정됐어. 이거 어떻게 대수선하고 신축이 되냐고. 그러게요. 그래서 신축한 건물이 좀 이따 나오는데 한 2010년 이후에 10개밖에 안 돼요. 심각하죠. 맞벽으로 짓게 돼 있어요, 지구 단위가? 아니 맞벽으로 짓다 보니까 공동 지정해야지 재건축이 되잖아요. 하나만 재건축 리모델링 못 하잖아요. 맞벽이니까. 아니 이미 지어진 상태가 맞벽이라고. 그쵸. 붙어 있죠. 옛날 거 다 붙어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명동이나 종로 가면 이 집하고 이제 주인이 다른데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행정적로 해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썰어내는 것도 힘들어. 썰으면 옆에 무너져요. 그런 무중. 그래서 2010년이면 그래도 1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10개 됐대 신축이. 일단 그 안에 그 구조 말고도 역사문화보존지구 이쪽 그쪽이니까 밑에 이게 파면 그죠 문화재 조선시대 때 다 나오고 고려시대 때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서워. 뭐 안 돼.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시세 분석 보면 실거래가 보니까 성승원 빌딩이 최근에 팔렸더라고요. 이 물건 나온 게 1년 전에 나왔었어요. 나왔을 때 이거 내가 조사했던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안 팔렸는데 물건은 나왔는데 안 팔렸는데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성승원 빌딩이 갓댄스시 되게 유명해요. 알죠. 거기서 24년 11월 7일 날 거래됐는데 평당 3억 1,400이 거래됐는데 본 경매 물건 2억 5천 했었어요. 네. 아 이거 사신 분한테 욕 먹겠다. 평당. 그리고 월세를 확인을 해봤더니 하정우 빌딩 너무 자극적인 것만 가져왔나? 아니 왜? 베스킨라빈스 나갔던데요? 어딜 밖으로 나갔다고? 임차가 나갔어요. 나갔다고? 나갔고 1층, 2층 통임대로 40평 정도 임대 놓는데 한 평당 월세 한 40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에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평당 월세가 옛날에는 100까지 갔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4, 50만 원이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저기 앞에 그 대로변에 뱅뱅 들어갔던 거 있었잖아요. 그게 7, 8년 공실이었거든요. 최근에 올리브영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정확히 올리브영인지는 모르겠어. 장담은 못하지만 하여튼 임차가 들어갔어. 하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나쁜 얘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웃겨서 그래서. 나쁜 얘기 했는데 최근에 갔다 왔어요. 한 2-3달 전에 종로 상권을 저는 이게 재밌으니까 갔다 왔는데 다지기 하고 있는 것 같아. 종로 상권. 한없이 추락하다가 이제는 오피스 상권에서 다지기를 하고 있다. 뭐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난 책임 못 지니까. 그래서 밑에 써놓은 게 2005년부터 세태기로 들어갔던 종로 상권이 왠지 다지기 하는 느낌이 든다. 이때 지금쯤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하고 첨부 자료는 훨씬 많은데 이거는 강의에서. 외국인들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주변에 오피스가 너무 활동력 있게 오피스가 신축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종로 상권이 지금이 발바닥이 아닐까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기 지도 저기예요, 저기 빨간 테두리.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10번지, 11번지 보이잖아요. 11번지가 하정우 빌딩이었다고. 저게 베스킨라빈스 들어갔던 거고. 빨간 테두리 밑에 보면 1번지 보이잖아요. 거기가 송승헌 빌딩이었다고요. 거기가 갓댄스시. 이 종로 상권의 터줏대감. 알죠. 근데 저게 이제 매각이 됐지. 얼마에? 뭐 3억 5천에. 평당.
상권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신이 났지 나는? 요즘 그쪽에 좀 많이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가치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 면적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측, 아래측이 다 도로에 접혀 있으니까 가시성도 되게 좋네 건물 자체가. 이게 지하 면적이고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이게 지상 면적이고 하니까 요걸 기준으로 이제 동산이 형이 좋아하시는 감정평가 그래서 수익환원법으로 이거는 원가법 적용 안 돼. 못 시켜. 거래사례법 비교법 좀 애매한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수익환원법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1층 면적이 27평 2층 면적이 30평을 통으로 임대해 놓겠다. 요 위치는 1층, 2층 통으로 임대해 놓을 수 있는 위치긴 해요. 그거를 저는 35만 원 책정했어요. 1층 35만 원. 왜냐면 이제 그러면 니즈 너블 할 것 같아. 인정. 그럼 57.38평이니까 한 2천 나오지 않겠니? 그리고 지층도 면적이 임대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니까 그리고 3층, 4층, 5층은 그냥 똑같이 10만 원 책정했어. 평균으로? 어차피 엘리베이터 없어갖고 아주 올라가다 어차피 죽어요. 사무실 비용도 10만 원씩은 받거든요. 네. 상가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1, 2층 제외한 나머지 층에선 1,125만 원 정도. 이걸 합치면 3,140만 원인데 12개월 곱해서 연수익률 4%로 나누니까 94억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보증금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 900 정도의 가치다. 4%로 환산했을 때 그럼 평당 2억 8,400이니까 성승원이 그때 3억 5천에 내는 거는 좀 비싸지 않았나 하고 4% 기준에서 측정한 거예요? 4%. 괜찮네요. 욕심 많았나요? 아니, 그 4%는 3.3%는 좀 안 억울하잖아. 되지, 그거는. 5%면 욕 먹잖아. 5% 하셨을까봐 물어봤는데. 종로 4%. 상권인데. 그죠. 4% 정도. 그 거리분석이 지나갈게요. 의미 없으니까. 진짜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의뢰하던 강의로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입찰가액을 100억 정도 잡았잖아요. 그래도 경매인데 귀찮은데. 그래서 한 10% 할인해서 89억에 낙찰받으면 어떻겠니? 그러면 딱 2억 5,600이어서 이 금액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낙찰받은 걸로 환산하면 4.5% 수익이면 괜찮다 했는데 이분이 낙찰 얼마 받았어? 5억 더 싸게 받았어. 혼자 들어가서. 전문가시네. 전문가시. 전문가시. 혼자 들어가서 나 이거 잘 쓰신 것 같아. 뭐 또 7억 5천에 받을 수, 말도 안 되는 가시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자료 까먹었지만 바로 밑에 건물이잖아요. 저 건물이 좋냐, 성승원이 과거의 성승원 빌딩이 좋냐 했을 때 둘 다 똑같아 위치가요. 23년 11월 달 작년 하반기에 3억 2천에 거래됐네. 거래된 건 그렇지. 3억 5천이 맞아. 3억 5천에 나왔던 거는 3억 천에 거래됐네. 3억 천에 거래됐는데 경매로는 얼마에 낙찰받아서 2억 천이나 2천에 받아간 거잖아요. 이분이. 잘 받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건물주들은요 단순히 임대 놓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대가 온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상가, 상권, 그 소자본 창업 이런 거 공부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장사 공부, 장사의 신 되려는 줄 알았어, 갑자기. 왜냐하면 그런 이제 시대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전 휘트니스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커피숍도 커피숍이요 남는 거 없어요. 해보면 알아요. 또 뭐해?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가 낮고 휘트니스 센터는 낮는데 커피숍은 남는 거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같이 갔었거든요, 여러분. 같이 갔는데 이분이 사장님인지 몰라요, 그분들은. 되게 신기하죠. 정말 수리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하시는 또 혹시 다른 대표님 요식업은 뭐 가진 거 없어요? 요식업을 도전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파트너십은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친한 만두 장인도 있어. 저랑 또 형 동생 하는 뭐 그 형님하고 만두 가게는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약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본인이 하는 것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4층, 5층 지하 잘 안 나가는 데들 놀면서 할 수 있는 것들 본인이 지가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1층도 좀 이렇게 식당 같은 거 요식업을 좀 근사하게 평소 나오게 좀 할 수 있는 거를 운영하시는 분을 친하게 지낸다는 게 아니고 봤죠? 들었죠? 만두가게 뭐 한 10평도 안 되는 거 그걸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최대한 평당 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업종을 지금
정말 야무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만두 큰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구독, 좋아요, 만두 댓글 국수집은 부탁드립니다. 최고입니다. 국수집 최고입니다. 아, 그래? 맛있는. 아, 그래요. 네네. 하여튼 아. 그래서 건물 형태는 이런데 아마 리모델링 하고 있겠죠. 신축 받아서. 하여튼 여기까지예요. 예, 오늘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끼리 또 재미있으려고 한 거 아니고 사실 시청자님들의 어떤 정성, 노력을 한번 다해보려고 나름 한번 톤 좀 올려보고 재밌어 보려고 막 가식적으로 좀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그 시간을 내서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어찌됐든 좋은 정보와 재미있는 시간 마련해 보려고 꾸준히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 채널 많이 아껴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시죠. 열로 인사해? 열로 인사해? 어디로? 1, 2, 3 합시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